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홍성광 독일 문학과 철학 전문 번역가께서 더 칼럼니스트에 기고하신 칼럼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 제목이 뜨거운 남자 모차르트, 아내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하면 음악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의 사랑 이야기도 상당히 뜨거웠다고 하죠. 특히 아내 콘스탄체 베버,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 아내 소피아와 함께 세계 3대 악처라는 좀 놀라운 오명을 얻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오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차르트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사랑에도요. 콘스탄체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그녀의 언니, 그 뛰어난 소프라노였던 알로이지아 베버에게 먼저 깊이 빠졌었죠. 알로이지아에게요? 네, 1777년에 만하임에서 만났는데 곡까지 써주면서 아주 열렬히 구애를 했어요. 근데 거절당했고 그 충격으로 병까지 앓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첫사랑의 아픔이 컸겠네요. 그런데 그 후에도 베버 가족과는 계속 교류를 했고 결국엔 동생인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 알로이지아와는 어떻게 좀 달랐던 걸까요? 네, 모차르트가 아팠을 때 간호해준 게 바로 콘스탄체였습니다. 언니가 좀 화려한 프리마도나 스타일이었다면 콘스탄체는 그보다는 좀 더 온화하고 동정심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엉뚱한 농담도 잘 받아칠 만큼 유머 감각도 있고 또 현실 감각이나 생활력도 갖춘 그런 여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서로에게 끌만한 이유가 충분했네요. 근데 두 사람 결혼 과정은 좀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죠. 콘스탄체 어머니는 모차르트의 경제적 불안정성, 이걸 제일 걱정했고요. 네네. 탐탁지 않아 했어요. 심지어 아들한테 다른 좋은 혼처 찾아보라고 설득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와, 부모님 반대가 그 정도였는데 결국 결혼을 했군요. 네, 두 사람은 결국 부모님의 그런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1782년 8월 4일이었죠. 빈의 성 슈테판 성당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차르트 의지가 강했던 거죠.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요? 모차르트가 그 대주교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빈에서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이걸로 크게 성공도 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면서 좋은 시기를 보낸 걸로 아는데요. 네, 맞아요. 음악적으로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레오폴트와의 관계는 계속 좀 껄끄러웠어요. 레오폴트는 아들의 성공보다는 그의 자유분방함이나 아내 콘탄체에 대한 불만을 편지로 계속 표현했거든요. 마치 모차르트를 다 큰 작곡가가 아니라 아직도 통제해야 할 아이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갈등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9년 만에 모차르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35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이게 콘스탄체가 비난받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차르트가 그렇게 요절하고 나니까 그 원인을 콘스탄체에게 돌리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녀의 사치라던가 변덕 때문에 모차르트가 과로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비난이었죠. 실제로 그럼 그들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던 건 사실인가요?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9년 동안 6아이를 낳았지만 그중 4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었고 피가로의 결혼이나 돈조바니 같은 대단한 걸작들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됐어요. 특히 마지막 4년은 더욱 궁핍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그들의 사랑까지 쉽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악처라는 비난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생활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모차르트가 아내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을 보면요. 그 비난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끊임없이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을 표현했어요. 내 사랑하는 작은 아내, 이런 애칭은 기본이고 네. 온 영혼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절절한 고백도 있고요. 심지어 죽기 1년 전인 1790년 편지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보낸다는 그런 추신까지 남겼어요. 모차르트에게는 콘스탄체는 사랑하는 아내였지 악처가 아니었던 거죠. 편지 내용만 보면 사랑이 넘치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세상은 그녀를 악처로 몰아갔을까요?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모차르트의 무덤이 제대로 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덤 문제요? 네. 당시 콘스탄체는 몸이 좀 아파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또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남편의 묘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했어요.
결국 모차르트는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합장되었고 정확히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 거죠.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좀 큰 충격이었고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오해가 결국 악처라는 낙인으로 굳어진 거군요.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콘스탄체의 그 이후 행적을 보면요. 그녀는 남편의 명예와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악보나 편지들을 정말 소중히 정리해서 후세에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1809년에 덴마크 외교관 니센과 재혼한 후에는 그와 함께 최초의 모차르트 전기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오, 전기를요? 네. 그리고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그 여주인공 이름이 콘스탄체잖아요. 이게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녀는 분명 모차르트의 삶과 예술 모두에 영향을 준 그런 뮤즈였다고 봐야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모차르트는 단순히 천재 음악가이기 이전에 한 여제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지키려 했던 그런 인간적인 인물이었군요. 콘스탄츠에게 씌워졌던 그 악처라는 오명은 어쩌면 위대한 예술가를 너무 일찍 잃은 세상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는 때로 사실과 감정이 좀 뒤섞여서 왜곡되기 쉽죠. 특히 이런 비극적인 사건 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콘스탄츠의 경우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오해를 담고 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